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김용근 소장과 대입 수험생이 함께하는 2022학년도 수능 분석 및 정시 비책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대표이면서 이천총설 기숙학원이죠. 이천총설 기숙학원의 입시연구소 소장으로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곳이죠. 이번 수능 치르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날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저 역시 여러분 못지않게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교시부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지난번 유튜브 방송 때도 미리 여러분들께 언지를 했고 저 역시 충분히 예상한 것이지만은 실제로 수능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이 어려웠죠. 한 면에서는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래서 깜깜이 수능이라고 처음부터 예측들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이번 시험을 이렇게까지 치러야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을 출제했던 이 평가원 당국이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출제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출제의 의도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는데 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특히 금년 전국에서 이 수능을 치러야 했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다소 어려운 수능의 실제적인 체감 난이도가 지나치게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번 수능이 이제 아주 어렵게 출제돼 가지고 또 과목에서 선택 과목제가 도입돼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버린 이런 상황도 있지만 진짜는 시험이 이제 어렵게 출제되면 보통 우리는 그 대신 표준 점수는 높아진다. 이것이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은 좀 다릅니다. 상위권, 최상위권 그룹부터 상위권 그룹 사이의 점수대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원점수 수준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그룹에서도 계속해서 점수는 내려갔지만은 그 내려가는 진폭이 이제 점수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근데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서 제일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마음이 좀 조급해질 학생들은 이번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가운데서 중상위권, 그러니까 수능에서 내신으로 수능 등급을 친다면은 한 2등급 자락부터 3등급 그런 정도에 있는 학생들을 지칭하겠습니다. 요 계통 쪽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힘든 올해 정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이 아주 두터워졌죠. 위에선 내려오고 밑에서는 지키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번 수능은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그런 문제들이 다소 좀 적게 나온 편입니다. 그거 난도를 좀 조절을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우면서 또 평범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위주로 출제를 했다고 했고, 또 실질적으로 수능 시험 당일날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나 또는 학원의 강사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측정들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느껴졌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밑에서 내려가는 폭이 좀 적고, 그래서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아주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두터운 입시. 물론 중상위권층에서 대입을 치르면서 어려워지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깜깜이 수능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3년, 많게는 4년, 5년을 준비해왔던 그런 학생들한테 자기 실력대로 결과치가 나타나는 것을 참으로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도처에 있는 그런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미 저희 김용건 TV를 통해서 정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 방송에 올려져 있고, 많은 이 수험생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도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자, 이런 뜻에서 이 시간 제가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번 수능에 대한 가채점 등급 점수 분석이죠. 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번 이 깜깜이 수능을 가지고 지금도 뭐 몇 점이면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를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들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능 치르기 전에도 또 수능 치른 당일날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수능의 가채점 점수는 오직 그 본인이 치른 그래서 받은 점수하고 점수가 각 과목별로다가 몇 등급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그 등급의 점수 그것만 판단해가지고, 내가 일단은 수시에서 도전했던 그 지방한 대학 학과에 응시했을 때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1차적인 가늠하는 그 판단 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이걸 놓고 해서 내가 이제 몇 점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응시 집단 속에서 몇 점에 해당이 돼가지고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를 정시해서 갈 수 있다, 뭐 없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그건 치명적인 오류가 됩니다. 이번 수능을 치르고 어떤 기관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뭐 무슨 대학에 몇 점이면 간다 이런 자료를 내놓을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요구하는 이 바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대강의 점수들로 해가지고 이제 일부는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만 발표됐죠. 자, 저희 기관은, 저희 연구소는 그 점수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 10일 날 수능의 모든 것이 이제 발표됐을 때, 그때 이제 누적 점수대들도 형성이 되고, 그때 이제 정확하게 자기 받은 점수하고 전국적인 성적하고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각 과목마다 어느 부분 쪽에서 내 점수대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점수 구간별로 이제 다르니까 그게 완벽해졌을 때 그때 이제 정시에 대한 판단 자료로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연구소에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점수는 돼 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수시와 정시를 놓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다, 정말로 내가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갈급하신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은 김용건 소장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귀띔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는 과거에 2021학년도 수능과 지난 6월, 9월에서의 이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 등급의 표준점수들,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작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와 표준점수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수능에서의 원점수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죠. 많이 어려운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88점대가 83점 내지 82점이 1등급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82점을 작년에 받으면 2등급을 국어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법과 작문과 언매에서 76점과 75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시험이 난도가 높았었는가를 한눈에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 올해 수능에서의 지금 원점수 옆에는 저희 연구소에서도 숨겨져 있는 표준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담지 않은 것은, 그거 담아도 점수 차이가 어차피 있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버린 겁니다. 자, 국어가 이렇고,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 92점 1등급이었죠. 가영 같은 경우, 나영 같은 경우 둘 다 92점이었는데 올해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셋으로 나눠주는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택하는 확률과 통계는 자연히 점수가 높죠. 86점입니다. 그러나 미적분과 기하는 82점과 83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 9월달 평상시 치렀던,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 치렀던 수능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또 어려워졌다. 90점을 100점 만점에 90점 만든 학생들이 그만큼 폭 준다. 자, 이렇게 줄어드니까 1등급 받기 영어에서 어려우니까 이 절대평가, 이 영어에서 본인이 기대하는 등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영어를 갖고 맞추는 것은 기대치보다는 좀 달라진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인문계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이 사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뭐 작년 수준 비슷하거나 일부 과목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평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과탐은 좀 대체적으로 대부분 어려운 과목들이 많죠. 하필이면 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들이 또 그 어려운 과학 탐구 과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탐은 과목에 따라서 이제 들쭉날쭉하는데, 뭐 나오는 표준 점수 갖고 그대로 직방으로 갖다 적용하는 그런 대학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지향하고 현재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꿈꾸면서 꿈속에서도 만나고 싶은 근데 이제 욕심이 많은 쪽, 특히 서울에 있는 주요급 대학들, 이들 대학들은 뭐 대체적으로 탐구 쪽에서 100분위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변환 표준 점수들을 이제 형성해 가지고 그걸 적용시키죠. 그래서 사탐 과탐 쪽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본인이 시험을 잘 치렀느냐 못 치렀느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나중에 이 방송을 통해 갖고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정시죠. 정시인데 100명 중에서 25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을 전국적으로 정시에서 뽑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여기 이제 표에서 보는 대학들은 관악산 서울대학은 이제 30.3%, 작년보다 7.1% 많이 정시를 뽑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들 연세대학, 뭐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뭐 등등 이런 대학들은 40%를 훨씬 넘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갔죠. 고려대학이 작년도 20%만 이제 딱 정시 뽑게 고집했다가 금년도는 37.3%, 서강대학도 37.5%를 뽑습니다. 이만큼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요 대학들은
정시가 굉장히 커진 거죠. 자, 수시 쪽에서 아무리 합격을 해도 수시 쪽에서 합격해도 이제 뭐 미등록하지 않고 이제 전부 그대로 그 대학마다 이제 미등록생들이 한 5% 내지 10% 많으면 한 20%까지도 발생이 되죠. 그 숫자가 이제 정시 쪽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까지 본다면은 서울 쪽에 있는 주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가까운 숫자를 뽑게 되고 또 지방권 같은 경우는 뭐 한 80%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또 정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시에 이제 6번의 기회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응시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막 논술고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수시와 더불어 가지고 정시 준비가 이제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12월 10일부터 하는데 우리가 정시에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렇게 또 인원의 비중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인 이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많이 어려워져서 상위 등급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영어를 가지고 시험을 잘 치는 학생들이 있죠. 또 시험에서 영어에서 아주 완전히 그냥 난 아주 쓰러지기 직전이다 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 되면서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등급에 따르는 점수들을 각각 부여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대학들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 나는 서울대학을 정시해서 꼭 가야 되겠는데 영어에서 만약에 내가 3등급을 받아버렸다. 그럼 나는 2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2등급은 0.5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을 간다. 고려대학 가는데 나는 3등급 받았다. 그러면 2등급이 마이너스 3, 3등급은 마이너스 6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적은 점수 차이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뭐 이거 갖고 모든 것이 영어에서 한 3등급 받았다 해서 뭐 고려대학 가는 거 포기할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닌 거예요.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1점씩 쭉 차이 나니까 그건 좀 더 적죠. 성균관대학도 뭐 3등급 하면은 8점이 떨어지지만 2등급 하면은 3점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시험을 좀 잘못 쳤을 때 이렇게 점수 차이가 작은 대학들을 이제 타겟으로 이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내가 영어를 잘 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대학을 놓고 이제 두 대학을 견주는 것이 좀 하긴 하지만 고려대 연세대학을 가는데 양쪽이 다 나는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뭐 두 군데 다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어를 좀 잘 못 봤다. 그래서 3등급 수준이 돼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연세대학은 3등급 받아갖고 연대를 지원하면 망하죠. 자, 3등급이 무려 12.5점이 낮아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등급 받으면 5점이 차이가 나는데 3등급 12.5니까 이 정도 가지고선 정시에서 연세대학을 갈 수 있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찾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중앙대학을 갈 때도 3등급 퍼게 되면 이제 5점 마이너스 5점 차니까 이 정도는 해볼 만하죠. 2등급 받아도 마이너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난 대학을 할 때는 내가 영어를 잘 봤다 그런다면 당연히 이제 그쪽을 택하고 영어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고 불리하다 그럴 때는 이제 점수 차이가 적게 난 대학으로 이제 택하면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영어가 관건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는 자연계. 참 지금 대학은 인문계, 자연계가 딱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인문계 쪽 같은 경우는 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다 아무거나 가지고 오라는 대학들이 뭐 거의 다 절대적입니다. 그런 데는 이제 과목별로 차이 나는 것만 따지면 되는데 자연계는 아니죠. 자연계는 지금 56개 대학이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중에 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56개 대학이 우리 학생들 그리고 특히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꿈속에서 보고 싶은 대학들이 이 안에 대부분 다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적분과 기하가 태길로 들어있고요. 자, 탐구 과목은 역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탐 2개를 대부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섞어서 이제 가져가긴 하지만 탐구에서 과학만 선택시킨 대학이 또 62개 대학. 여기는 이제 미적분과 기하만을 이제 선택 지정하게 한 대학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탐구에서는 이제 과학 선택 대학들이 되게 또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탐구 과목은 과목마다 이제 들쭉날쭉하니까 꼭 유불리가 크게 갈라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어떤 과목을 택해서 대학을 가는 것인가, 가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자유 선택시키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대개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긴 있지만은 대개는 100분위에 따라 하니까 내가 100분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요거를 표준 점수의 크기보다 먼저 따져가지고 100분위 면에서 유리한 쪽을 이제 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게 합격을 위한 이제 정도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12월 10일 이후에 진짜 정시 배치표를 이제 보게 되죠. 이제 종이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 또는 엑셀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 배쳐 보게 되는데, 자, 영어는 등급제가 되니까 국수탐 3개를 가지고 되게 따지게 되고 또 탐구 같은 경우는 2과목이냐 1과목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했을 때 나한테 무조건 제일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선상에서 정시의 대학은 이제 수시 쪽에서는 우리가 학종 같은 경우는 학과 위주로 택해 왔지만은 수시에서도 뭐 논술 면접이라든가 또는 교과라든가 이런 때는 대학 위주로 선택을 많이 권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듯이 정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웬만하시면은 대학 위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는 당장 선택 못하더라도 대학 가서 하는 그런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년 수시에서 지금 2월 되는 인원들이죠. 지난 2021학년도에 수시 2월 된 인원들이 대학마다 상당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많이 컸습니다. 이 2월 되는 인원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2월 될 거예요. 올해는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제 포기해야 될 상황인 경우도 있고 또 수시 가서 시험 현장에서 컨디션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치 보니까 예상 급점보다도 더 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최저에서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확률은 이제 작년보다 더 크니까 2월 인원은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 2월 인원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너무 이쪽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희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어떤 입시기관에서도 배치 기준표를 이제 만들 때 당연히 이제 그 점수에는 수시에서 2월 된 숫자가 다 함께 포함돼 가지고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또 기대해가지고 야 지금 요 점수로 갔지만 나중에 2월 되면은 이제 그 추가로다가 2차, 3차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합격선이 더 떨어질 것이다. 요거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미 예측.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보통 상위권 대학 그룹 같은 경우는 85 내지 거의 90% 정원의 90% 수준에서까지 해서 이제 커트라인을 자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개 한 85% 정도 수준에서 이제 컷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폭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 합격 비책 공개했는데 이제 이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좀 맞춰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뭐 아주 새로운 상당히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우선은 탐구 과목은 거의 대부분 대학들에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그 백분위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니까 내 변환 표준 점수가 대학에서 정해진 대로 이제 점수가 거기다가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은 자기 과목에서의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표준 점수인데 요게 올해 깜깜이 수능의 아주 주범이죠. 내가 받은 원점수가 만약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똑같이 80점을 양쪽에 둘이 받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 80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올해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원점수가 둘 다 같아도 표준 점수가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은 공통 과목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선택 과목의 점수의 표준 점수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주로 인문계 쪽의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에서 불리하게 나온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문계 수학 쪽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번에도 가채점 결과 예측 평균들이 나오고 있지만 평균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보다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낮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 동등하게 해줘. 이게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에서 86점을 받아서 1등급을 이제 원점수를 1등급을 확보를 했다면은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82점, 83점만 받아도 이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험 문제의 선택 과목의 문제가 다르고 좀 난이도가 틀리고 뭐 등등 이런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에서는 이 선택별 표준 점수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을 따져봐야 되죠. 원서 접수 최종일 시간대별 경쟁,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앞서 다른 정시 이제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험생도, 학부모도,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진학지도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와 같은 입시기관에 있는 저도 눈치작전 한다고요. 이 눈치작전은 경쟁률을 시간대별로 이제 특히 마지막 날 경쟁률 이걸 체크하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제 지원할 대학들을 이제 한 2개, 3개, 뭐 많으면 3-4개까지 이제 체크를 하죠. 거기서 이제 어떤 대학에 무슨 과를 갈 것이냐 이게 확정은 안 돼 있는 겁니다. 나한테 이제 제일 유리한 걸 군별로 이제 따지게 되죠. 요게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서 접수 바로 직전 전날이에요. 정시 원서 접수일 마지막 전날 저녁 때 6시 정도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그동안에도 들어가 보지만 이제 대학에서 다 그때까지 실시간으로다가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년도에 내가 이제 자연계입니다. 지난번에 인문계를 예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자연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자연계 학생이에요. 자연계를 가는데 그 A라는 대학에 전년도에 자연계 전체 경쟁률이 몇 대 1이었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거 다 나와 있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원서 접수 마지막 전날 오후 6시 정도에 지금 현재까지 상황 속에서 자연계에서 그 대학이 전체 몇 명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몇 명이 자연계 쪽으로 지원을 했느냐 요걸 따져보시는 거예요. 이게 1차입니다. 요 1단계에서 이렇게 딱 따져봐가지고 여기서 이 나한테 제일 유리한 대학을 A, B, C 중에서 이제 택하는 거예요. 또 이 대학은 갈까 말까 이것까지도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작년에 경쟁률 했던 것하고 전체 경쟁률하고 지금 그때까지 경쟁률하고 따졌을 때 현재까지 지원자가 작년도 수준의 한 30% 미만권, 한 20% 정도면 아주 괜찮죠.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은 내일 마지막 날 내가 쭉 경쟁률 지켜보다가 원서를 내도 크게 지원자가 급증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건 즉 예상했던 합격선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거기서 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미 30%를 넘어서 마감 전날 40%대에 육박하거나 넘고 있다. 이거는 뭐 대단히 아쉽지만 일단은 이제 제외시키는 포기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옛날보다 요즘들은 거의 마지막 날 원서들을 내죠. 대개 마지막 날 한 70%, 80%들이 내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데 만약에 40%면 마지막 날 60% 내고 미리 40%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렇게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학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대학 내에서 이제 군별로다가 가고 또 내가 가서 경쟁할 만한 학과들이 몇 개들이 있죠. A, B, C 또 학과들이 쭉 나오면 그거는 이제 그 마감 전날 몇 대 1이었는지 딱 따져보고 전년도에 몇 대 1이었는지 딱 같이 놓고 체크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서 접수 최종 마지막 날 이제 시간대별로 대학들이 그때는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 시간을 정해서 발표를 하죠. 우리 작년도에 이제 재수를 시험 치르고 올해 재수하는 학생들은 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여기서 오전에 10시에 또는 9시에 또는 늦으면 11시에 이렇게 발표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11시, 12시 또는 1시, 2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대개 하루에 많이 해봤자 서너 번 발표하고 적게 하는 대학은 2번 정도밖에 발표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종 발표만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 발표하는 대학의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딱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시, 12시, 2시에 발표한다. 그리고 2시에 끝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 10시에 몇 대 1, 12시에 몇 대 1, 2시에 몇 대 1.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과별로 쭉 보면은 같이 내가 내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서 또 경쟁률이 조금씩 틀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발표된 그 시점에서 그 대학의 학과들 쭉 있는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하면요. 그 다음 시간대 보면 그게 제일 높게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확 몰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데는 지원자는 늘어나지만 경쟁률은 상대적으로다가 좀 떨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뭐 낮아지는 건 아니고 조금 올라가는 폭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대 보면은 또 이게 또 조금 바뀌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보는 거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급속으로 쭉 올라가는 게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있죠.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는 걸 택하는 거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이렇게 택하시면은 잘하면은 미달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각 대학의 미달학과들 많이들 또 파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 경쟁률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2, 3시 돼서 마지막 경쟁률을 발표했다. 그 다음 번부터는 뭐 혼란 안 가지시면 돼요. 그때 최종적인 판단 내린데 그냥 넣으시면요. 그 후에 그 학과의 경쟁률이 학생들이 쭉 모여가지고선 갑자기 막 튀어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때
몰려드는 학생들은 여러분들보다는 낮은 계층들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시간대별로 따지시면서 마지막 눈치 작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최종 선발 인원 이거 따지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최종 선발 인원 따져 그거는요 이미 배치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수시에서 미등록해 갖고 2월 된 숫자 그거까지 포함된 거 따져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이제 지켜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수시에서도 그렇지만은 많이 뽑으면은 많이 모여요. 적게 뽑으면은 겁이 나서 적게 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게 뽑나 많이 뽑나 경쟁률들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최종적인 선발 인원은 여러분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확인하는 4가지 중에서 이거 제일 여기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대학 위주 선택하라는 겁니다. 정시는 뭐 학과 위주 선택 저는 좀 잠시 접어두고 무조건 거의 모든 분들이 대학 위주. 가급적이면은 이제 대학 선택 먼저 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학과는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학과 위주가 아니라 대학 위주 선택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가 있죠. 학과 위주 선택해 보세요. 그냥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에서 그 학과 간 그건 참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위주 선택을 하면은 들어가 보면은 자 나는 이 A라는 학과 가지고 붙어서 그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들어가 가지고 복수 전공 부전공 얼마든지 되죠. 이 복수 전공 학위가 2개 받아 가지고 전공이 2개 되는 거죠. 이걸로 내가 활로를 충분히 뚫습니다. 거기다가 재밌는 게 있죠. 전과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거의 모든 대학의 20% 정원의 20% 이상을 전과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학들이 40% 50% 이상을 반영하는 전과 허용하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과를 바꿔버리는 거였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서울 대표적이죠.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자, 건국대, 동국대, 인하대. 전과를 허용하는 것이 전체 정원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시전략 때 제가 그런 말씀했죠. 아주대학교 한 20% 정도 수준에서 전과 허용이지만 대학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뽑아주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는 뭐 거의 100%다 허용된다. 허용해준다. 이런 얘기. 그만큼 전과를 통해서도 활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이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이제 한 번 더 하는 재수의 길도 있죠. 그리고 또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나서 편입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교 갔다가 본교로 가는 쪽 그런 전략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정시를 따져보시게 됩니다. 자, 분교에서 명문권 대학에 본교 가는 거 요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에서 기대치만큼 안 나오니까 정시에서 아직은 깜깜이 수능이라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들을 못 하긴 하지만 내가 정시에서 무슨 대학 무슨 학과 갈까요? 라는 그 질문자보다도 당연히 이제 나 수시에서 가도 될까요? 이거 최저 맞춰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정시로 가면은 내가 혹시 정시 안 가고 수시 가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훨씬 많고요. 또 지금은 벌써부터 이제 재수할 거 결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서 가야 될까요? 어디를 찾아서 재수를 해야 될까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매일같이 이제 연락들을 주고 계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이천 청솔 기숙학원에서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청솔학원, 이천 청솔 기숙학원은요, 제일 큰 장점이 이거예요. 학생 수는 26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룹별로다가 딱 이제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고3 학생들 때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특히 올해 고3생들은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엄청 많은 기간을 그렇게 받았고 고3 돼서도 지금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업들이 중단됐는데 재수학원들 그중에서도 기숙학원들은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까지 그대로 전날까지 대면 수업하고 당일날 함께 가서 수능 시험 치르고 와가지고 가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학습량도 많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이천총설 기숙학원에 저희 추천을 받게 되면은 저는 등록금에서 상당 부분들을 제가 추천해 주는 학생들한테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이요. 기본적으로 1.8에서 2.0 등급 정도 이상만 되면은 그것보다도 추천했을 때 받는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매달 마칠 때까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치가 100만 원까지 등록금 감면이 되거든요. 근데 그 등록금 감면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건 그겁니다. 김용곤 소장의 추천을 받으면 이천총설 기숙학원 내에서도 이 제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좀 구분이 돼요. 김용곤 소장한테 추천받아가지고 그 이천총설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학습에 대한 그 지도, 학생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수시 정시 때 제가 직접 본인들의 배치 사정을 맡아서 해주게 됩니다. 진로 사정을 해드리는 거죠. 학원생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께서 추천받은 학생들은 저한테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이 지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이 신뢰하시고 확신을 가지신다면 혹시 주변에 본인이든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저한테로 연결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대학에 합격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올해 이제 수시에 또는 정시에 해가지고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뭐 이번 이상해진 시험에서 잘못된 결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재도전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다가 완전히 내 이 바꾼 수준에서 훨씬 저희는 한 3,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무난하게 1등급 수준을 늘 내서 명문권 대학의 최상위 그리고 의치한 이런 쪽들로 가는 결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함께 하시고요. 자, 다른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분교에서 명문권 대개. 자,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건국대 대표적으로 이거 10수년 전부터 저기 가고 있죠. 캠퍼스가 이제 뭐 고대 세종 연세대학교 원주의 미래, 동국대 경주, 건국대 충주의 글로컬 캠퍼스. 여기는 분교죠. 뭐 앞으로도 거의 분교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분교니까 합격하는 게 본교보다는 훨씬 더 점수 차이가 나죠.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동안에 학점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과에서 최상위 그룹으로 등수내에 들면은 3학년 올라갈 때 자격 기준 갖춰가지고 본교의 교수의 간단한 면접 치러가지고 귀신도 모르게 본교 캠퍼스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본교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학생이 분교 출신이라는 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모릅니다.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요 글씨들, 요게 이제 바로 작년도 말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 숫자예요. 여기다가 또 4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있죠.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분교 갔다가 본교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쥐도새도 모르게 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보장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한 게 있죠. 분교에서 본교에 통합된 대학. 자, 중앙대 안성, 경희대 수원, 외대 용인, 단국대 천안이죠. 여기는
이제는 분교가 아닙니다. 별도의 캠퍼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캠퍼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캠퍼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분교 아니에요. 본교예요. 근데 여기는 그 대신에 따로따로 모집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좀 상대적으로 낮죠. 이 낮아서 편안하게 합격해가지고 여긴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본교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년 동안을 학점 관리하면서 그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게 이제 또 활로를 모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 들어가가지고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이제 편입하는 거. 이 편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가능성을 봐가지고 편입의 기회를 들어가서 편입 준비를 하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학 편입도 그것도 2학년까지 준비해가지고 3학년 하는 거죠. 그게 어렵다. 재수하는 만큼 수험생이 된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많은 길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청솔기숙학원의 재수를 저한테 추천받았을 때 등록금 하면 되는 건데 앞에서 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쭉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시험 치른 고3 학생들 또는 재수해가지고 이제 정시를 가야 될 학생들 이제 마지막 자료들이 이제 저한테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쭉 저한테 자료를 받고 있지만 이제 한 번도 내가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김용곤 소장의 입시자를 받아보지 못했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학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휴대폰 번호하고 이메일을 제 여기 010-3717-0050 요건 제 휴대폰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문자로다가 주시면은 제가 자료들을 바로바로 해서 넣어드리고 특히 재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드리는 자료는 일반 입시기관에서 드리는 자료하고 좀 다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 연구소 저만이 갖고 있는 교육부 내부 자료를 포함한 자료들을 메일로다가 보내드렸어요. 전국에 있는 현재 12,500명에 달하는 바로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2,500여 전국 고등학교에 진학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 저에게 이제 자료들 받고 계신데 혹시 제 자료 받고선 문자 받고서도 아직 제 자료 안 열어보신 분들 계시면은 이 방송 보시고 나서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재미있고 따끈따끈한 자료들이 들어있음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저한테 자료를 받지 못하셨던 분, 김용곤 소장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자료라면은 정말로 믿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있으신다면은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년 이거 주시면은 자료를 즉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정시 입시 치르기 전에 또 이제 12월 10일 날 발표 나면 이제 다시 뵙고 그 안에도 뵐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나마 얘기를 갖고 여러분들의 놀래고 또는 아픈 당혹했던 그 마음을 좀 쓰다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힘들 내세요. 지금 받은 점수는 표준 점수로다가 변환됐을 때 어떤 점수가 나올는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또 선생님도 모르고 입시기관들도 아직은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다만 대개 어느 정도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채점은 가채점으로서 존속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12월 10일 날 성적 발표돼서 성적표 딱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과목별로다가 누적이 나오고 총체적인 누적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정시에 원서 낼 때 여러분들 각 기관들에 들어가서 뭐 온라인 사정도 받고 뭐 등등이 많은 사정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한 기관 점수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의 점수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대개 한 5기관 것을 함께 놓고 따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타기관 것도 함께 놓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만든 것이 최상이고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사격할 때 탄착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높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낮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중간도 돼 있는 거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함께 중심으로 몰려 있는 점수 그게 합격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평균 갖고 따져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눈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평균치에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각 기관들의 점수의 평균치에서 형성도 될 수 있고 대체적으로 평균치보다 좀 밑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원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하고 SOS를 치고 싶은데 의논할 사람이 없다 할 때는 김용곤 소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010-3717-0950 이거는 제가 30년째 가지고 있는 제 번호입니다. 과거에는 011이었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날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